세계 최고의 문자는 한글이다. 마이클 교수의 한마디로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부. 언어학의 최고석학 마이클 교수의 말에 일본, 중국, 미국 등 각국 학생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죠. 우리의 언어가 한글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증명해보세요. 그런데 모두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가장 위협한 문자가 따로 있었던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문자가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처럼 왕이 아닌 그것도 미국의 한 원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자라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라이트필드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언어학 교수로서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한글만큼 놀라운 문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며 많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죠. 제 강의실은 항상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나라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인 시스템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강의 시작과 함께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모였죠. 바로 한글입니다. 교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많은 서양 학생들에게 한글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그 구조적 특성까지 한글이 가진 과학성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15세기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중 하나예요. 제 말에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앞쪽에 앉아있던 일본 학생 미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보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세계에서 가장 직관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특히 가타카나는 외래어 표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고, 이것이 일본이 외국 문화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했죠. 교수님께서는 한글만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안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미나와 저를 번갈아 오갔죠. 미나의 열정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고 일본어를 표현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 세 가지 표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어의 음절 행렬, 두 번째는 한글의 자음 모음 조합표, 세 번째는 국제음성학회의 모음자음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어 음절 구조는 약 50개의 기본 음절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배우기 쉽지만 인간 언어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소리 중 극히 일부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바로 장점이에요. 테레비처럼 외국어도 쉽게 일본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나, 당신이 방금 말한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원래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칠판에 몇 가지 예를 적었습니다. 영어 크리스머스가 일본어로는 쿠리수마수가 됩니다. 이음절 단어가 오음절로 늘어났죠. 스트라이크는 수토라 이쿠로 이름절이 오음절이 됩니다. 이는 일본어가 자음 연속체와 폐쇄음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옆에 한글로 같은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반면 한글로는 크리스마스, 스트라이크로 원음에 훨씬 가깝게 표현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의 3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D 입체도처럼 한글의 구조를 칠판에 그렸습니다. 한글은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총 40개의 기본 문자만으로 8,778개의 가능한 음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어 음절의 약 175배에 달하는 표현력입니다. 더구나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인 입술, 혀, 목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본떠 만들어 직관적으로 발음할 수 있게 설계되었죠.
미나를 포함한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치로 명확하게 제시된 차이는 반박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어 문자 체계가 열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각 문자 체계는 해당 언어의 특성에 맞게 진화했으니까요. 다만 발음의 정확한 표현과 표현 가능한 소리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한글은 객관적으로 뛰어난 설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관점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우리 일본어 문자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나의 솔직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제 목표는 다른 언어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나와의 논쟁이 가라앉기도 전에 교실 중앙에서 중국 유학생 리웨이가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교수님, 리웨이는 우렁찬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토론은 불공정합니다.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로 그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발음을 표현하는 것만이 문자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칠판에 물수와 불화 두 글자를 썼습니다. 이 글자들을 보세요. 물과 불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상형 문자입니다. 한 글자 안에 수천 년의 지혜와 우주에 대한 동양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런 문화적 깊이를 어떻게 단순한 소리 기호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교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몇몇 고개를 끄덕이며 리웨이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웨이, 당신의 열정적인 주장 고맙습니다. 한자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강조해 주셨네요. 한자는 분명 아름답고 깊이 있는 문자입니다. 5,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발전해온 문자 체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문자의 실용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웨이, 중국에서 평균적인 학생이 기본적인 한자를 몇 자 정도 배워야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리웨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최소 3,000자 정도는. 정확합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최소 3,000자, 교육 수준이 높으려면 5,000자 이상이 필요하죠. 이것을 배우기 위해 중국 학생들은 몇 년을 투자합니까?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중국의 문맹률은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자의 복잡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죠.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화적 깊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입니다. 한글은 어떤가요? 24자의 조합만으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 문맹인 성인도 일주일 이내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죠. 저는 칠판에 한자, 배울 학을 크게 쓰고 옆에 한글 학교를 적었습니다. 이 한자 하나를 완벽하게 쓰려면 몇 년의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라는 한글은 초등학생도 몇 분 만에 배울 수 있어요. 세종대왕은 현명한 사람은 아침에 배우면 저녁 전에 깨우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웨이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아직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을 때 교실 뒤쪽에서 잭이라는 미국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죠. 교수님, 현실을 직시합시다.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과학, 인터넷. 모든 곳에서 영어가 지배하고 있어요. 한글이나 한자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결국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없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잭, 당신의 의견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언어의 우수성과 그 사용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칠판에 영어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The English language can be tough to learn through 서로 소트, 도. 이 문장을 보세요. 영어 학습자들에게 악몽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OUGH 철자가 5가지 다른 발음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터프에서는 UFF, 스루에서는 OO, 서로에서는 소트에서는 O, 도에서는 O로 발음됩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 단어의 약 75%가 비일관적인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권 아이들이 읽기를 완전히 마스터하는데 평균 10년이 걸리는 반면 이탈리아와 같은 일관된 철자 체계를 가진 언어의 아이들은 단 2, 3년이면 충분합니다.
영어의 세계적 확산은 언어 자체의 우수성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때 중동에서 온 학생 파리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랍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랍어는 UN 공식 언어이며 20개국 이상에서 공식 언어로 사용됩니다. 또한 아랍 문자는 예술적 캘리그래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드의 말이 맞습니다. 아랍어는 분명 세계적으로 중요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아랍 세계의 문맹률 문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 지역의 평균 성인 문맹률은 약 21%로 세계 평균인 13%보다 높습니다. 일부 아랍 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기도 하죠. 이런 높은 문맹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랍 문자의 복잡성입니다. 아랍 문자는 단원의 위치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짧은 모음이 대부분 표기되지 않으며 서로 비슷하게 생긴 문자들이 많아 초보자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문어체 아랍어 푸스하와 구어체 아랍어의 큰 차이도 문해력 습득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칠판에 한글로 아랍어 발음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발음이 철자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국어 발음도 거의 그대로 표현할 수 있죠. 한국의 문맹률은 1945년 해방 당시 약 78%였지만 1970년대에 이미 5% 이하로 떨어졌고 현재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체계적인 교육 덕분입니다. 잭과 파리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실 안의 열기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학생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죠. 이때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원주민 혈통의 미국 학생 타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체로키족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조상들도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타라의 질문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타라.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9세기 초 세쿼야라는 체로키 원주민에 의해 창제되었죠. 저는 칠판에 몇 가지 체로키 문자를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쿼야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맹이었지만 백인들이 말하는 종이 즉 책과 편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부족을 위한 문자 체계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혼자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약 85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음절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타라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세쿼야의 업적은 인류 역사상 혼자서 완전한 문자 체계를 창제한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체로키 문자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체로키 언어 원어민 화자는 2022년 기준 약 2,00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체로키 인구 약 40만 명의 0.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유네스코는 체로키어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서빌리 엔데인저드 언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체로키 문자를 완전히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2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자 사용률이 0.05%에 그친다는 의미죠. 이것은 체로키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억압과 문화적 동화 정책 때문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많은 원주민 아이들이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져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도록 강요받았죠.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심지어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영어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잭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글과의 비교가 의미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 역시 외부 세력에 의해 사용이 억압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고 한글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칠판에 저는 한글과 체로키 문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저항했어요.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발행했으며 해방 후에는 문맹 퇴치를 위한 대대적인 한글 교육을 실시했죠.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성인 문해율은 99% 이상입니다.
타라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체로키 문자도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근 체로키 부족은 언어와 문자 부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족 학교에서 체로키어 몰입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앱과 온라인 자료를 개발하고 있죠. 언어는 문화의 핵심이니까요. 한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강한 의지와 체계적인 노력이 있다면 문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변화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학생들 사이에 있던 경쟁적인 긴장감이 공감과 상호 이해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교육의 순간이었죠.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비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적 상황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제가 한국의 언어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고 학교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일본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결코 그들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에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자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느냐는 것이죠. 저는 칠판에 조선어학회라고 적었습니다. 1942년 일제는 한글 연구를 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민족정신 고취라는 이유로 체포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문을 당했고 몇몇은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한글 사전 편찬 작업을 비밀리에 계속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도 진지해졌어요. 심지어 방금 전까지 경쟁적으로 자국 언어의 우수성을 주장하던 학생들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해방 후에도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많은 교육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글 교육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산속 작은 동굴에 임시학교를 세우고 때로는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문맹률을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교실 앞쪽에서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글이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자 자체의 우수성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의지인가요? 정말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둘 다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우수한 문자이기에 짧은 시간에 배우고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냈죠.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교실 안에는 깊은 공감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강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나는 일본어의 체계적인 구조를, 리웨이는 한자의 문화적 깊이를, 잭은 영어의 세계적 영향력을, 파리드는 아랍어의 역사적 가치를, 타라는 체로키 문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모두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앞서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상호 존중으로 바뀌어가는 듯했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결국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가요? 우수함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자는 문화적 깊이에서, 아랍 문자는 예술적 아름다움에서, 로마자는 범용성에서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설계, 학습 용이성, 발음의 정확한 표현, 현대적 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한글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다양한 문자들의 예시를 그려가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체계적이지만 미나도 인정했듯이 음절 구조의 제한으로 외국어 발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리웨이도 인정했듯이 기본 3,000자 이상을 배워야 하는 높은 진입 장벽이 있죠. 영어의 알파벳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지만 잭도 깨달았듯이 철자와 발음의 일치도가 25%에 불과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랍 문자는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파리드도 알다시피
문자의 복잡성과 다양한 서체로 인해 문맹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글은 어떤가요? 모든 한국어 음소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했죠. 이 24개의 기본 문자로 8,700개 이상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으며 배우는데 단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라가 언급한 체로키 문자의 사례처럼 한글은 역사적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번영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아랍어와의 비교를 통해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이 가진 진정한 위대함은 그것을 기려온 한국인들의 역사와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언어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각 나라의 학생들이 서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교육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강의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제 마음은 이미 오늘의 토론이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국 언어의 우수성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교실 안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호기심이 느껴졌죠. 이제 한글은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한 모든 문자 체계, 일본어, 한자, 영어, 아랍어, 체로키 문자 그 모두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미나, 리웨이, 잭, 파리드, 타라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감동과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제 마지막 말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교실 전체가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각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미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일본어와 한글의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리웨이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는 한자의 우수성만 주장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한글과 한자의 역사적 상호작용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한국의 한자어가 어떻게 한글로 표현되는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잭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한글 학습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영어 사용자들이 한글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인 것 같아요. 파리드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랍어와 한글의 캘리그래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라가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는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체로키 문자 보존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한글처럼 우리 문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호기심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교수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식을 나누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혀주는 것. 오늘도 저는 언어의 다양성과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 체계를 통해 그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리고 한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그릇 중 하나라고 말이죠.
오늘의 열띤 토론과 학생들의 반응을 생각하니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이 여정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아름다움이 더 널리 인정받는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선 자리에서 더욱 노력해 가야겠다 다짐했어요. 지금까지 옥스포드 대학교의 마이클 라이트필드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